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클릭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2019 타경 4462 한번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특정 사건을 이렇게 사건 번호를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자, 매번 영상만 보다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 재건축 붐이라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들어가 보려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이 사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내역입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 이 변경이 채권자나 어떤 채무자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건 진행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닌 듯하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어떤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이게 심한 대구 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입찰장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 입찰길 자체를 현재 이 사태가 좀 심각한 게 좀 지나면 입찰을 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물건이 무엇이냐?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삼익주택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전용 면적은 25.6평 그리고 대지권은 12.5평. 자, 질문해 보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과 관련된 어떤 호재가 있는 물건인 듯한 어떤 그 느낌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조금 개발된 지 오래돼 보이고 부지 자체는 이 해당 아파트 부지가 있는 곳은 지하철역 그리고 사거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위치는 좋아 보인다. 다만 이게 대지권 12.5평 겨우 12.5평 정도로 지금 이 정도 층수 10층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층수를 재건축했을 때 큰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자산관리 대부 일단 채권자가 어떤 대부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면 이것을 취하시키고 뭔가 경매 진행을 중지시키고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돈이나 필요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대부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들은 이자도 높고 또 여기까지 채무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이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채권자인 사건은 경매가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이 사건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은 뒤에 있는 등기 현황을 한번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겠죠. 현재 이 사건 내용만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가는 3억 1천이고 현재 최저가는 100%인 3억 1천입니다. 원래는 입찰일 3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질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변경되어 있고 매각기일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이 될 거라 보고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사건을 분석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내역,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경매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떤 관련자, 채권자 또는 이해 관련자가 나는 일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법원에 신고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낙찰 이후에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그 흔적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등기필증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경매 진행의 어떤 필수적인 절차, 현황조사서, 그리고 가압류권자, 뭐 권리신고, 채권자,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뭐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 게 10월 7일, 작년 10월 7일 채권자 주 누구누구 주소 보정서 제출. 자, 이 이후에는 접수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이 됐죠. 변경. 이 변경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접수된 내역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신청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법원이 알아서 변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현재의 어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각 기일 자체를 좀 더 딜레이한 것이지 이 사건의 어떤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매각 기일이 지정이 될 겁니다. 점유관계조사서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느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유관계, 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소유자가 전부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은 없다. 자, 그런데 점유인은 최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고 확인은 불가. 전입일자는 17년 1월 17일. 확정일자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입만 있고 어떤 최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의 뭐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소유자와 성은 다른 어떤 최 누구누군가의 전입이 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뭐의 진술만 가지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 대상자로 낙찰자는 자, 이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이자 채무자 이 사람과 그리고 최 누구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세대를 모두 고려하고 준비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현황 보겠습니다. 자, 등기현황 보시면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했고 그리고 보면 뭐 하나은행 대출이 있고 2014년입니다. 2014년이니까 점유자 2017년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죠. 따라서 이 2017년의 점유자 최 누구누구는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명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다른 모든 근저당과 가압류는 모두 말소된다. 자, 이 전입일 누군지 알 수 없는 최 누구누구 전입일 2017년도 전입 이것도 대항력이다. 모두 소멸되고 말소된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보면 인수할 사항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관리비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리비 연체할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자, 이 관리비 연체가 과다하게 되면은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입찰을 진짜 준비하신다면 꼭 체크해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관리비의 연체 상황이 어떤지 연체되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자, 이것을 알아야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히 분석된 예상 낙찰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컨설팅 의뢰를 받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모두 반영한 것을 여기서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지 완전히 컨설팅 의뢰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사까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점은 감안하셔서 이 방송을 보시고 직접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직접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리지실에 물어보면 됩니다. 자, 점유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차인 없고, 자, 없다라고 했습니다. 설령 그 전입자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다. 자, 대항력이 없는 권리신고가 없는 전입자가 한 사람 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 이 전입자가 지금 현재 소유자와 같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든 아니든 어쨌든 강제 집행이 가능한
점유자다. 그럼 명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자, 소유자 세대와 그리고 최 누구 세대, 이 두 세대를 상대로 한다. 이 두 세대는 한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소유권자, 권리관계는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면 명도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장 제가 해보니까 많이 하는 게 약 한 달 보름 정도. 자, 그 정도 시간이면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이 정도고 보통은 한 달 정도 만에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300에서 400 정도 비용이 들고 이때는 한 달 반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는 넉넉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이 강제 집행 비용 대략 한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강제 집행보다는 협의해서 비용을 주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에 명도 소송을 한다면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최 누구가 아닌 제3자, 현재 이 사건 내역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3의 어떤 점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도명령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매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게 이 35평형인가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34.7평 이렇더라고요. 시장에서 몇 평형이라고 부르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35평형이라고 보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 면적 115제곱미터. 이 물건 11층에 전세가 나와 있습니다. 2억 4천. 그리고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11층인데 2억 5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층 2억 8천. 자, 이건 전세입니다. 매도 물건은 하나도 없고 전세 효과만 있습니다. 이 전세 효과를 보고 현재의 매매 가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세 가치와 매매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면 현재의 사용 가치보다는 어떤 미래에 이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또는 이 물건의 어떤 교환 가치가 미래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미래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훨씬 높을 때는 이 전세가와 그리고 매매가의 차이가 큽니다. 아까 질문에서 잠깐 언급됐던 어떤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이 예상되는 물건일 경우 어떤 이런 현상이 많이 있죠.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사용 가치가 현재 미래 가치보다도 훨씬 높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렇죠. 현재 나오는 월세 또는 사용 가치가 미래의 어떤 교환 가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어떤 이런 가치의 어떤 변화가 있다. 자,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는 이렇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월등히 높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물건은 매매 물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평형대 매매 물건이 없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지금과 같은 어떤 경기 상황, 특히 코로나 문제까지 와서 시장이 꽁꽁 얼었을 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때, 이때 굳이 투자를 위해서 사놓은 물건들을 팔 생각은 없다라는 어떤 소유자들의 생각이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도 엿볼 수가 있죠. 자, 27평형에서 매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호가 3억 4천. 3억 4천. 이게 27평이죠. 27평이요. 전세 1억 5,500 안고 나온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3억 4천만 원. 자, 이거 평당 호가를 보니까 1,260만 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를 해서 예상 호가를 구해보면 35평은 단순히 여기 이 평이 호가에 곱하기 35를 해보면 4억
4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4억 4천이 시세고 거래 가능 금액이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단 한 개 있는 다른 평형대 호가를 봤을 때 이 물건 35평형을 가진 주인도, 소유자도 이 정도 받고 싶어 할 거라는 추정입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는 어떠냐는 거죠. 2020년에 와서 지금 호가하고 있지 않은 다른 더 작은 거 맞죠? 더 작은 평형대의 물건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더 작은 건데 2억 4천. 자, 이 19평형이네요. 이 19평형의 평당 실거래가 기록을 보면 1,260만 원까지 갑니다.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게 1,260이었네요. 아주 비슷하네요. 1,263만 원. 딱 3만 원 차이인데, 즉 27평형이나 19평형이나 이 물건을 가진 소유자는 1,260만 원 정도의 평당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것이며, 자,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정보이며, 특히 중개사들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정보일 것이고, 매도자들이 문의를 하면 다 이 가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매도자는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팔겠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뭐 코로나가 왔든 이 가격은 받아야 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자, 우리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2월 달에 3억. 자, 2월 달에 3억 정도 했으니까 지금 감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몇 번의 거래를 거치면서 점점점 올라서 4억 1천까지 기록됐습니다. 자, 3억에서 4억까지 가는데 4번의 거래가 딱 있었습니다. 중간에 3억 3천, 4천 7백, 그리고 3억 9천5백, 그리고 4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4억 1천. 현재 추정해보면 4억 4천과 4억 1천 불과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4억 1천을 평당 계산해보면 1,170만 원. 약간의 차이입니다. 한 90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평당 가치로. 자, 마지막 거래는 1,170이었다. 자, 감정이 3억 1천. 실제 감정할 시점에는 이 정도 거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거죠. 그러나 몇 번의 거래를 거치면서 4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매매 물건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인들은 4억 4천 받고 싶겠죠. 네. 제가 주인이라도 이 가격 받고 싶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록은 4억 천입니다. 매수자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갭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자, 거래 가능한 금액. 그럼 지금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대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곧 낙찰가를 결정하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입찰 경쟁자들, 경쟁 예상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말한 얼마면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자, 이 고민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난해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느냐가 곧 낙찰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찰가를 어느 정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일단 시장 조사가 우선돼야 되겠지만, 저는 오픈되어 있는 그냥 이 정도의 정보라만 판단하자면, 자, 매수자와 매도자를 한 자리에 앉혀서 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거래를 발생시킨다면 4억에서 4억 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판단하자면 팔려고 나와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매수자들도 이익이 돼야 또 사니까. 자, 4억에서 4억 천 정도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인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낙찰 사례. 자, 낙찰 사례 그렇게 안 많습니다. 2019년 하나, 두 개 있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 인근에는 낙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중에 비슷한 거 2019년과 18년 황제 이 두 개 분석해 봤습니다. 88년도 건축이었고 25.7평, 33.2평. 자, 2차에 모두 낙찰됐습니다. 2019년 12월 그리고 18년 5월 10일. 물론 18년 5월 10일을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의미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2차에 모두 낙찰되었고 당시 이거 2018년도는 1차에 낙찰되었고 2019년도는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경쟁률을 보면 1차에 낙찰됐던 건 1대1이었습니다. 단독 입찰이었고 2차는 14대1. 그러니까 한 번만 유찰되어도 14명 정도가 입찰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물건이다.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일단 14대1 정도 되면 투자자의 비율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 감정가 2억 5천 1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5천 7백. 그러니까 감정과 거래 가능 금액은 비슷했다. 자, 이것을 다시 뽑아서 말하자면 감정 시점과 거래 이 물건이 입찰될 때 시점, 이 시점까지의 어떤 거래 가격의 차이는 떨어진 것도 크게 오른 것도 아닌 뭐 비슷하게 가고 있었다. 시장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간격은 뭐 6개월 정도는 되겠죠. 뭐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낙찰가 2억 5,689만 원, 거의 2억 5,700에 가까운 감정보다도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즉 감정 1차 그리고 2차. 자, 이 감정이죠. 유찰됐다가 낙찰은 결국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 그리고 경쟁률은 14대 1이었다. 황제 1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것은 감정가 2억 5,400에 거래 가능 금액 2억 7천. 이것은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2억 5,970. 자, 여기서 보시면 1차에 낙찰받으나 2차에 낙찰받으나 그 감정보다 더 써내야 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낙찰받은 건 이 물건입니다. 네. 1차에 들어가서 2차에 들어가서 경쟁한 것보다 1차에 들어간 것이 거래 가능 금액보다 더 싸게 낙찰받았어요. 2억 7천이었습니다. 경쟁해서 낙찰받는다는 게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99.96, 96.19, 자, 이 뭐 95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삼익주택 거래 가능성 있는 하한가 4억을 적용해 보면 제가 이 가중평균 보면 98%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있다고 봅니다. 일단 98%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매도호가 하한가 4억일 때 예상 낙찰가는 3억 9,573만 원.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한 겁니다. 상한가 적용하면 4억 550. 그 3억 9천 중반에서 4억 500 그 사이 예상 낙찰가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리면 하한가가 4억이고 상한가는 4억 1천. 근데 4억 1천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죠. 만약에 뭐 4억 2천을 적용한다. 그러면 더 높겠죠. 뭐 거의 4억 1,500 가까이 나오겠죠. 자, 이 적용되는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달라집니다. 즉,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경쟁자들도 머릿속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얼마를 생각하고 입찰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낙찰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가장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욕심이 적은 사람이 또 낙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비용표. 자, 취득금액 중간 금액인 대략 4억 정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정 3억 1천이었습니다. 4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취득세 440, 국민주택 채권 대충 30만 원 정도, 등기비용 30, 그리고 이사비용 300, 이것은 들어간다고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은 4억 800 정도 되겠다. 대략적인 예상 비용입니다. 취득 금액이 달라지면 당연히 총 비용도 달라질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